자,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차금과라고 하는 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보통 양도소득세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공부하시는 분들 중. 어렵게 공부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아니, 제일 문제가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누구랑 얘기하다 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자면 힘들어요. 절대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의 평균 수험생이 한 85%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덕방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뭐 연세 드신 남자분들 또는 여자분들 보고 나서 엄마 저 아줌마 겁나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쪽을 땄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한 해 땄는지 3년을 걸렸는지 5년을 걸렸는지 그걸 모르잖아.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 한 3개월만 뒤지게 이제 빡시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개뻥을 치죠. 6년 3개월에서 6년 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가시면 돼. 근데 그게 어려워. 왜? 정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미등기 양도자산 하면 무조건 뭐야?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만 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쉬워지는 거고, 미련하게 공부하면 6개를 뒤지게 막 쳐 외우면서 의미를 새기면은 그거 하나 외우는데 30분 걸려요. 물론 그게 30분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는 걸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요 공부해 가실 때 이제 패턴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뼈대 잡는 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몇 개, 키워드 한두 개로 쇼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금과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양도차익.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기 아무래도 양들이 많고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이 되게 되면 이 양도차익에서 아까 우리 이제 중간에 한번 나왔던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게 됩니다. 금을 계산한 거야.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를 빼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양들이 겁나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한두 개 외웠다 한들 별로 남는 게 없어.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공부 좀 했거든요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수지. 공부를 좀 해갖고는 안 돼. 이거는 공부를 뒤지게 잘했어야 돼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고승덕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런 과가 아닌 바에야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는 안 돼.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실수가 이까지 한 6개월을 하면 되겠지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공법도 되고 법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수작을 한 거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6개월은 개뿔 2년 6개월 되니까 겨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6개월 딱 지났는데 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멈추긴 또 그렇잖아. 그때 멈췄어야 돼. 그때 멈췄으면 이 개고생을 하라고 그냥 강연하면서 그냥 뭐 코로나가 있든 말든 그냥 사는 건데, 하여튼 또 잘난 척 한번 하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2년 6개월 걸렸어. 몰라. 주변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하는 줄 알아.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금과 뼈대 잡는 게 가장 기본. 다시 갑시다.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알아야 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 뒤에 총결정세액, 결정세액 뭐 등등 구질구질한 얘기가 법에는 있어. 근데 우리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고, 아까 지문 중에 뭐 결정세액의 세율 70%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개소리를 하게 되는 지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캐치낼 수 없어요. 다시요. 지금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 표준을 알아야 돼. 거기다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법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자,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양도소득 금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양도 차익에서 뭐를 필요 경비 등을 빼게 다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고, 그리고 양도 차익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일단은 차금과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차금과 뼈대를 안 외우고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차금과 순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차금과 순서로 마지막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걸 뽑아내야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도 차익에 관한 거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 외의 방식이 있는데 이 부담부 증여하고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각 문제 한 번씩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릴 거니까 신경 끄고 그냥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8년에 한 번씩 나오고 해설 보는 데만 10분 걸리는 걸 봐서 뭐 하자고. 나만 또라이인가? 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설을 보고 뭐 설명을 드려봤자 10분 정도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고.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손도 못 대요. 구경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는 거야.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루틴들, 패턴들 끊임없이 분석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읽으려고 하지 말 거야. 요즘에 한글기나 읽는 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 80년 전에 한글 읽으면 그래도 좀 우리 어머니가 한글 읽을 줄 알거든. 그래서 그걸 또 자랑을 해. 야, 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안 갔는데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다. 별게 다 자랑이야. 80 넘으셨어. 지금 이제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없어 보여.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계 결정, 미루어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계 결정.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지가 실거래가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액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추계 결정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자,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양도가액, 실거래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 걸 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빼야 될 필요경비가 취득가액, 얼마의 과거에 취득했느냐라고 하는 거, 실거래가가 입증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걸 안다고 치고, 두 번째, 주택을 샀으면 경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가지고 좀 낡은 아파트라서 만약에 수리를 좀 했다. 그런 비용도 떼줘야지. 양도차익 세금 뺄 때. 이미 다 자기가 이제 지금 이런 식의 논리 구조잖아. 3억의 주택을 사가지고 지금 주택이 8억이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집 고치는데 3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3천만 원 당연히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걸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양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개를 뺀 것을 가리켜서 바로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뭐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의 문제가 23회 때가 한번 구성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소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또는 양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볼 테고 나중에 이제 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세금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루어서 결정하게 되는 거 이걸 추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이 실거래가 관련해서 또 지금 추계 결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둘 중에 최소한 한 문제는 구성이 되고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이 되는 것이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돼. 해서 차금과 중에서 먼저 양도 차익 실거래가로 계산해 내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자, 양도가액이라고 해서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양도
양도 비용 등을 이 세 개를 묶어서 필요 경비라고 빼주게 될 테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인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요건 미리 말씀드렸는데 공식 한 두세 개 갖고 딱 끝내버려야 되지. 이걸 읽어가지고 고개를 까닥까닥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 절대 의미 없습니다. 지문 길이를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우는 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해서 지금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 이런 눈빛인데 무시하는 게 맞고요. 나랑 다 똑같은 인생들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은 시험용이니까. 자, 일단 취득가 요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취득세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국외판법 공검 등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해서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상 비용, 부가가치세, 법인이 아닌 자가 할인받은 금액, 일시불로 지불해서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거, 법인 아닌 자가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자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물건 취득할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받게 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사실상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3억의 집을 샀어. 중개보수가 300이 들어갔어. 그러면 300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가볼까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요건요, 영수증 없어도 돼요. 왜 이미 영수증 납부한 흔적이 국가나 지자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별 쟁점 안 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죠. 이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불로 딱 뭐 두 달 있다 지급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고요. 1년 동안 나눠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내고 대신 어떻게 하는 경우 있다. 중간에 이자 상당액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이자 상당액 얼마를 더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자 상당액 약정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어떤 아파트가 3억이야. 그런데 3억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3억에는 순수한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2억 8천인데 1년 동안 나눠서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니까 2천만 원의 만약에 금융비용 등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쳐준다? 3억으로 쳐준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의미상. 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 비용 등으로서 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나와 있죠? 뭔 소리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쉽게 받아오면 좋을 텐데 소송부터 가지고 등기를 얘가 안 넘겨주거나 등등해서 소송부터 갖고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이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그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털어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살 때 변호사 비용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지불을 했다. 근데 그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미 한번 내가 지출한 비용이니까 소득 중에 얼마 빼고 이만큼 비용 들어갔으니까 빼달라라고 한번 정산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산입을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자 지금 와서 취득가액에다 포함을 시켜주게 되겠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서 겁나 길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제 외우시면 되겠다.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다 빼버리고요.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첫 번째 하는 게 저렇게 산입한 거. 한번 털어냈다고요. 다시 5년 전에 이 주택을 매수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 포함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고. 근데 그의
세금 낼 때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제가 이만큼 변호사 비용도 지출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세금 깎기 위해서 필요 경비 한번 산입을 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다? 바로 취득가액에 다시 한번 빼주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산입한 것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 키워드 뭐가 되겠어요? 지연이겠죠? 지연이겠죠? 네, 지연이겠죠. 이자 상당이 두 개가 나온다고. 애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비용을 만약에 1년간에 할부로 한다. 그래서 자, 이자 쪽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게 매매대금 지급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매도인은 뭘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한 거야. 해제는 하지 말아달라. 내가 대신 이 지연되는 부분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한 1,0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 그 부분은 어떻다? 자기 잘못이잖아. 자기 잘못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지연, 산입된 거. 두 가지는 어떻다?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내용 보지 마시고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지연. 키워드 뭐라고요? 지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이미 산입 한번 한 거. 지난번 세금 깎으려고 산입한 거. 이 부분은 다시는 계산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결론을 외워야 돼.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지연. 그 다음에 산입된 거. 지연하고 산입된 건 어떻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끝.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쭉 나와 있죠. 힘들어. 그래서 이미 한번 산입한 건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아파트를 개조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갔다고 수리하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고 있는데 아파트를 개조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비용을 그 해, 지출한 해, 소득세 계산할 때 내가 여기다 돈을 썼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인데 이만큼 비용을 빼달라라고 해서 이미 한번 산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연, 산입된 거 거의 그냥 쿨하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연수를 연장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액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증명서류가 이미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 경우, 통장에 입출금한 내역이 있거나 또는 영수증 같은 게 다 비치가 돼 있다는 전제에서 이거 공통적인 요소예요. 증명서류가 없으면 설령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어떻다? 또는 통장으로 입금한 흔적 등이 없게 되면은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 안 하는 게 사실 두 개예요. 이미 산입된 거, 증명서류 없는 거, 서류 없는 거, 입증서류가 없는 거. 이건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증명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 경우, 뭐가 있어? 증명서류가 있거나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역시 증명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 경우 다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요건 이제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부동산 학개론 정책론 파트를 공부할 때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개입 방법. 그래서 직접적 개입 한번 기억해볼까요? 3공, 공짜 시리즈 3개, 공공토지 비축이 있었고요. 공영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직접적 개입이다. 이런 것들을 학개론 정책론 파트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간접적 개입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최근에 나왔던 것이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제, 요 두 가지는 폐지가 됐다. 이게 이제 29회 30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게 토초세랑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개발 부담금하고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개발 부담금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많이 있다. 그럼 일부를 국가에다 뜯어내는 거, 이게 개발 부담금.
재건축 과정에서 이 차익이 크다. 그러면 일부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게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이게 계속 위헌시비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위헌시비가 나와요. 왜? 토초세가 위헌시비가 나왔었거든. 위헌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거든요.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고 하는 것은 땅 가지고 있는데요. 땅값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토초세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리 구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토초세나 개발 부담금 또는 재건축 부담금은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날로 먹는 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해라? 토해내라. 근데 얘는 왜 위헌 판단이 안 나오냐면 세금이 아니거든. 세금은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지 의무의 문제지 세금 냈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바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과는 다르게 위헌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쪽 부동산 관련한 얘기들 할 때 계속 위헌시비 걸거든요. 위헌시비를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저희처럼 이제 글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제 일거리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돈 줄 수 있는 업체는 이 재건축 관련한 부분, 개발 부담 이런 데서만 돈을 주거든. 왜? 이런 게 위헌 판단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용역을 의뢰해. 이렇게 글을 써달라는 취지로. 다 짜고 치고 가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위헌 판단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이미 한번 산입된 거. 이게 뭐냐면은, 소송 비용 얘기 나와 있죠?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 등기 넘어왔어. 근데 그 와중에 또 소송이 걸렸어.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뭐하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한 것은 어떻다?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서 자 외우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뭐가 있었죠? 이미 산입된 것. 두 번째 이슈 지연하고 산입, 산입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두 개 외우셔야 되죠. 하나가 이미 산입된 것, 그 다음에 서류가 증명서류 등이 없는 것 두 가지는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답을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양도 비용 나와 있는데 양도 비용은 뭐 큰 이슈는 안 되죠. 양도 비용도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어떻다? 입증이 됐을 때만 양도 비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공증 비용, 소개비는 중개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명도에 소요된 비용들 뭐 나와 있어요. 읽지만 힘들어서. 그래서 이건 다 쫓아가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자 결국은 이 길고 복잡한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취득가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두 개씩 있었죠. 지연산입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이슈가 됐던 게 자 서류가 없는 경우 증명서류가 없을 때하고 그 다음에 산입된 것 이건 어떻다? 바로 필요 경비, 즉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예,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해. 문제의 맥락이. 제가 이게 분석한 게 그렇다고요. 이건 이렇게 내도, 대놓고 내더라도요, 전혀 못 풀어요. 왜? 수험생들 이거 읽다가 세월 다 보내거든. 제가 얘기했죠. 미련하게 공부한다고. 읽어서 이건 포인트 되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지. 뭘 내더라도 수험생은 여기서 쓰러져 버린다고. 제가 아까 양도소득세가 보통 수험생이 겁나 어렵게 받아들이는 파트라고. 왜? 이걸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요게 포함되고 이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접근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연산입 하고요. 아까 서류 얘기하고 서류 산입, 자, 그 다음에 지연산입은 어떻다? 바로 필요 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다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연 산입, 서류 산입 이렇게. 서류라는 건 서류가 없는 거, 증명 서류가 없는 거 이렇게 외우고. 자, 바로 가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자, 핵심 지문 1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이미 영수증 없어도 지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죠? 네. 생각해봐요. 이제 어떤 주택을 샀는데 15년 전에 샀어. 누가 취득세 영수증 그때까지 가지고 있냐고. 근데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건 어떻다? 지금 영수증 자체가 필요가 없다. 저는 답 안 돼. 2번 지문 보니까요. 끄트머리 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뒤쪽 봐야 돼, 뒤쪽. 앞에서 보면 뒤죠. 힘들어가지고. 지연 나와 있죠? 네. 2번 지문에 지연 나와 있죠? 네. 왜 이게밖에 안 되잖아. 지연사님은 어떻다? 지연사님. 서류사님, 지연사님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이 오른편 답이 됐다고. 3번 지문요.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해 안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거기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해서 말 더럽게 어렵네. 자, 산입을 했으면 어떻다?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근데 이렇게 외우고 나서 문장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면 돼. 아니, 넘어가면 된다고. 아니, 이 말은 지금 어렵다고요. 이걸 3개 봐봤자 어차피 시험 볼 때 멘붕 온다고. 그 다음 4번 끄트머리. 자, 뭐라고 돼 있나? 소득세법 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지금? 모르겠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신경 끄시라고. 3번 4번 지문은 개떡같은 얘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답을 골라내는 게 기술이라고, 답을 골라내는 게. 그래서 얘들은 지문 겁나 긴 거 막 축약하고 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안 돼. 3번, 4번 잊어버려. 그럴 시간에 뭘 외워야 돼? 지연산입, 그 다음에 아까 서류산입, 지연산입, 서류산입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에는 제가 이거 다 처음에 할 때는 다 설명도 해봤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제 2번째 순환 되시는 분도 있는데 해봤자 매번 새로 와. 누가 책에다 표시했는지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교재 101페이지 핵심 지문.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둘 다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죠? 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지급 증명자료 둘 중에 하나에서 입증이 됐을 때만 어떻다? 바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걸 공제를 해주게 된다. 근데 이 문장은 뭐냐면 먼저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 지금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자본적 지출액 얘기도 그렇고 양도 비용 얘기도 그렇고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둘 다 증명서류가 있거나 혹은 금융거래 지급 증명자료인가요? 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나 영수증이 있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많이 안 나오네요. 넘어가서 보십시다.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0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 과세표준 신고서의 작성 비용 뒤에 재건축 부담금 자 지출한 비용 나와 있고요. 끝머리 4번에 산입된 금액 나와 있죠. 4번 끝머리 산입된 금액 나와 있잖아요. 답이 4번이라고.
5번 심은 비용.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을 좀 입혀놨는데 의미 없어요. 자, 보십시다. 비용 나와 있죠. 양도 비용 파트에서. 양도 비용 파트에서 키워드가 비용이라고 공정 비용. 아니, 이걸 외울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명도 비용. 그 다음에 매각 차순만 좀 특이한 건데 이건 버리고요.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문제를 보통 문제를 풀어가시려면은 이걸 다 외우신다고. 다 외워가지고 이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토하는 부분이지 이게. 근데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27회 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역값 회차가 몇 회였었냐면 28회 때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이 두 군데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지금 지연 산입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지? 서류 산입. 요 두 가지는 어떻다? 바로 자본적 지출에 또는 지금 취득가액 등이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다시 27회처럼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02페이지처럼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신 이제 박스 내겠지? 박스 내겠죠?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것끼리,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 이 문제밖에 낼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뭐 뒤지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8년 동안 출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 지금 출제 이슈가 됐던 게 27회, 28회인가 출제가 됐고, 그 전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추계결정 파트에서 거의 다 문제가 구성이 돼요. 추계결정 파트가 거의 답이 되는데, 왜? 자, 가십시다. 실거래가가 어려워요? 추계결정이 어려워요? 추계결정이 더 어려워요? 왜요? 뒤에 있으니까. 아니, 법조문 순서상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쭉 설명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몇 명은 죽어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살아남은 몇몇이 뭘 봐야 돼? 추계 결정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 법조문 순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실거래가는 다 외웠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수험생이 쓰러졌어요. 왜? 이걸 책을 본다 한들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지 않게 되면은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감만 뭐 이런 게 있다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읽다가 죽어버리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문제는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추계결정이에요. 추계결정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 홀수회차나 싹수회차 거의 회차가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추계결정이 다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제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출제하는 비중을 보면은 이 추계결정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다가 지금 27회, 28회 때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이 출제가 됐다. 물론 중간에 사이드 질문 한두 개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 지금 8년 동안 2번 나온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 지연 산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서류 산입. 요것만 어떻다? 서류 없을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입했을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연했을 때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딱 요것만 외우셔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이걸 주구장창 다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질 않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합리적인데? 아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하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이걸 머릿속에 많이 쳐넣어버리면 지난번에 어렵게 넣었던 그 계약 해제 이게 머릿속에 막 빠져나가. 귀쪽에서 이쪽에서 줄줄 빠져나가. 나중에는 들으면 알고 직접은 아무것도 못해. 벌벌 떨어. 양을 줄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실거래가. 자, 지연하고 산입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서류 없을 때 어떻다? 그 다음에 산입된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요거 두 개만 딱 뼈대를 잡는 거예요. 8년 동안 데이터 이걸로 해결되면 이걸로 충분한 거지.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그런 게 있겠고, 그 뛰어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103페이지에 그 23회 때 문제는 너무 오래전 문제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오래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거기 어디 있어? 지금 104페이지 2번 문제인가요? 30회 때 문제 못 풀어요.
못 이런 것들은 부담부 증여 관련해서 어렵게 구성이 됐다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양도 차익 실거래가 편 있고요, 고가 주택이 있고요, 부담부 증여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를 구성할 때 이건 나중에 공부가 다 되고 나머지가 줄줄줄 외울 때 그때 가서 공부할 얘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가지. 그리고 자, 지금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탑을 하나, 두 개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뽑았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106페이지 등을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몇 문제로 나왔는지. 3개, 4개, 4개, 4개 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왔었고요. 해서 지금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8년 동안 지금 실거래가 관련해서 두 문제, 그리고 응용 들어가는 게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추계 결정 관련해서 한 네 문제, 그리고 어렵게 계산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8년 동안 10문제 중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세 문제, 네 문제에서 세 문제 내외 계산 문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워져요. 이걸 풀겠다고 지금 해설도 달았는데 이게 거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겠고, 이제 추계 결정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 정확히. 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건 과감하게, 너무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그래서, 자, 추계 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사유부터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뭔 소리냐면, 자, 지금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은, 아까 실제 거래 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추계 결정. 자, 볼까요?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순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 순서, 매감, 환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본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 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감, 환기. 자, 근데 이걸 분설을 해 가게 되면 양도 가액을 먼저 추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가액도 추계 결정하고요. 나중에 자,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대강 계산은 금액,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추계 결정한 양도 가액에서 추계 결정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두 개를 빼게 된 금액, 이것이 바로 어떻다? 추계 결정한 양도 차익이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문제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매감 환기, 매감기 끝, 이걸로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는 매감기 이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 그리고 세 번째가 기준 시가 순서로 결정을 하게 된다. 매감기. 그래서 그러면 매매 사례 가격이 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양도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한 어떤 자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격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이걸 추계 결정한다. 이 자료가 없게 되면, 마땅한 데이터가 없게 되면 감정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가의 평균액. 그래서 공포발 때 한번 나왔던 거죠. 감정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 그런 의미상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것의 산술 평균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감정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포발 때도 한번 나왔던 감정가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건물,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등이 산정 고시한 가격. 스톱. 요건 이제 좀 이따
분양권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교재를 가지고 확인할 텐데, 자, 우리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해서 학개론 공부할 때 주로 논의를 하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놓죠.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토지에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일정한 주택을 뽑아서 가격을 단독주택 중에 일부를 뽑아서 가격을 매기면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서 나머지 가격을 매기게 되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이런 것이, 자, 우리가 지방세법 논의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국세 파트에서는 뭐라고 표시한다? 기준 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시가 표준액의 정의를. 근데 이건 국세니까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이따 따로 이제 분양권 얘기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하여튼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 다 같은 말이에요. 지방세법에서는 그걸 뭐라 표시한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세에서는 뭐라고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얘기 길어졌는데 매감기 끝에서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어떻다? 매감기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뭐야? 매감환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매감환기라고 해서 매감환기 끝났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매감기와 매감환기의 관계를 묻게 됩니다. 해서 바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감환기 순서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지문 통해서 한두 개 이제 체크하는 건 별개 문제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환산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실감기인가요? 해서 실매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실매감이라고 해서, 자, 지금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게 없으면 감정가도 없으면 그때는 취득 환산 가액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취득 환산 가액은 계산해 내는 방식이 실매감이라고 해서 뭐야?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 곱하기, 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해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으면은 양도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내는 금액이 취득 환산가액이다. 그도 없으면 실매감이니까 양도 당시의 감정가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내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취득 환산가액.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양도 환산가액이란 없다는 거예요. 취득 환산가액에서 일단 계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실매감 그리고 기준시가분의 기준시가니까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실매감 이런 순서로 갔는데, 여기서는 거의 100% 문제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걸 뛰어넘는 문제 있을 거예요. 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게 지금 추계 결정 문제 거의 대부분이 다 매감환기, 매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자, 이렇게 보시고 기준시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라고 양도가액 추계 결정하는 순서 매감기 순서에 따라서 추계 결정해서 양도가액을 특정을 하고, 그다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 매감환기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소위 환산가액 실매감 이렇게 가야 되죠. 실지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은 양도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그 다음에 감정가, 양도 당시의 감정가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요 앞에 자료가 없으면 요걸 가지고 계산해 내는 것이 취득 환산가액. 얘기 더럽게 길었는데 마저 살을 붙이면은 이때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에다가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3%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문 가지고 이제 먼저 분석을 해야지 감을 잡는데 이 문제는 거의 100%가 나온다라면은 그저 매감환기, 매감기 이 싸움으로 거의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 10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등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다고 그랬어요. 매감환기, 매감기 이걸로 도배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질문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야. 자,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이걸 특정을 하지 않게 되면 순서가 뭐라고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서에 따른다. 이런 게 좀 어려워. 왜? 법 그대로 카피해버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 매 사례가의 감정가, 기준시가 순서 틀렸죠? 매간게 아니죠? 이 문제, 이 지문에서는 포인트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선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도가액 추계 결정인지 취득가액 추계 결정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매감, 환기 이런 순서에 따르게 될 것이고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어떻게 한다? 매감기 해서 3번 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는 어떻다? 적용되지 않냐. 틀렸죠? 환산가액은 언제?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환산가액. 그럼 같은 얘기잖아요. 그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이나 취득 환산가액 요 같은 맥락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을 때 그 가액을 말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감정가는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감정가의 평균액으로 한다 해서 감정가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고. 그저 모든 얘기가 매감환기, 매감기 또는 환산가액의 정의, 환산가액에 관한 그 부분 포인트.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가서 지문들 거의 가관입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니까 106페이지에 기준시가 나와 있죠? 본문 보면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과로율과 지정 지역일 때는 개별 공시가 곱하기 국세청장의 고시원 지역별 비율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답 아니니까. 두 번째, 주택 나와 있죠?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오피스텔과 상업용 외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나와 있어.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이런 식으로 된다. 비슷비슷한 얘기. 근데 5번째 항목 나와 있죠? 이게 답이 됐어.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골치가 아팠던 게 22회 때도 이게 답이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22에 따라서 작년 교재는 제가 교재에 담아놨는데 작년까지는 16년치를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그때 이제 교재 찾아보니까 22회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이에요.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시가. 제일 먼저 뭘 공부했어요? 토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건물. 복잡스러워 나름대로. 그 다음에 제일 뒤에가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분양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5번째 항목이 분양권이라고. 건물을 2가지로 분류하니까. 그래서 분양권은요 보지 마시고요 이게 똑같아. 어디랑 똑같냐면 공인중개사법이랑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런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 거래 가격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해서 다 중개보수를 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0.9% 범주 내에서 다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매매 교환에서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바로 분양권의 거래 금액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하도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계중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용어는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다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X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X 분양권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했을 때 중개 보수 받아야 되잖아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고 중개 대상물에는 법정 중개 보수율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중개 보수 받을 때 이 분양권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중도금이 3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그러면 3억 5천 100만 원을 뭐로 잡는다? 바로 거래 금액으로 계산해서 중개 보수율 0.09%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 0.09% 보통 비교해 곱해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동성 최대치가. 그런데 지금 얘가 분양권을 양도를 해가지고 이때 중개 보수를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뭐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려면 양도차익이라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취득했을 때 계약금 또 중간에 자본적 지출액이 비슷한 개념이 기납부한 금액, 중도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요걸 받는 거란 말이야. 계중프를 받고 나서 어떻다? 양도. 계중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지금 이제 분양권을 양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표현은 달라지는데 계중프라고 똑같은 논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보겠습니다. 교재 보니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나와 있죠? 이게 계중프 얘기라고. 계약금, 중도금 됐으면 그 금액.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나와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소위 기준시가라고 해석을 한다. 중간중간에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상정을 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이걸 이제 여기서는 불입한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것을 어떻다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중프랑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문 5번 하나만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납입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앞에 필요 없고요.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거기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까지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지금 기준시가의 의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쟁점. 그래서 하여튼 22회 때 이 문제가 나왔었고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치고 나왔어. 30회 때 문제가 전반적으로 세법이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공법도 만만치가 않았었고 어떻게 해서 공법은 찍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냥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숫자 찍다가 손모가지 같이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유가 2차 과목이 작년에 하여튼 까다롭게 나왔어요. 근데 합정으로 좀 높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찍은 사람이 맞나 보지. 하여튼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6회 때인가요? 요 문제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106페이지 2007년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를 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 사례가에
환산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매감 환기죠? 답 1번 틀렸어. 답.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실거래가로 어떻다? 산정을 하게 된다. 원칙은 실거래가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서 아까 실거래가로 갈 때 지금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죠.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바로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얘기죠. 자, 지금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해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얼마? 3%. 근데 이 문제에서는 토지라고 되어 있거든.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가 된다?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이 지문을 통해서 양도가액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모두 알 수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 실거래가를 알 수 있으면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될 것이고 매감환기, 매감기 순서로 가게 되는데 5번 지문을 통해서 기억할 게 만약에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가액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서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서 그래서 또 뭐도 없어서 감정가도 없어서 혹시 기준시가로 잡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기준시가로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순서가 매감기 이런 순서에 따르게 되는데 매감기 순서에 따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을 중간에 매감 환기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한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시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확실히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어떻다? 실거래가로 했을 때 이게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 될 테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삼게 되면은 취득가액도 뭘로 삼아야 된다? 기준시가로 삼아야 된다. 이건 답은 안 돼. 그냥 기본 틀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에 모든 문제 지금 답을 뽑았던 주제는 매감 환기, 매감기 그리고 특이하게 나왔던 거 지금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 관련해서 분양권 같은 경우 기납분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뭐가 된다? 바로 기준시가의 의미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머지 두 개 문제는 너무 까다로워요. 계산 문제 자체에 해설을 하는데 10분 걸릴 겁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